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희입니다. 저는 김지의 돌직구쇼 생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저희 채널A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광화문 5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한 저희 오픈 스튜디오 이번에 새롭게 단장했는데, 이곳에 오시면 저희 생방송이 진행되는 모습 그대로를 투명하게 보실 수 있는 진정한 오픈 스튜디오 저희가 준비해 놨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무 거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별로 붙잡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순천에서도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태, 이 현상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조간 신문들은 어떤 보도하고 있을지 4가지 키워드 저희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5명. 5명. 이거 누굴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떤 숫자일까요? 이 5명의 정체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동아일보 1면입니다. 동아일보 1면, 국내 최소 5명. 아하.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고 걱정스러운 뉴스입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 중단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의심 증세 40대 부부, 30대 지인 모두 다 확진됐습니다. 나이지리아 방문 50대 여성 2명도 확진됐습니다. 최소 5명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다시 사적 모임 제한 등 여부를 내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어떻게 결론 지어질지 궁금합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리프레쉬. 리프레쉬. 다시 신선하게 하다. 뭔가를 재충전하다. 누가 지금 이 국면에 리프레쉬가 필요한 걸까요? 함께 보시죠. 한겨레 신문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무 거부를 하고 있는데 부산과 이번엔 순천에서 목격됐습니다. 이거 마이웨이예요. 윤석열 후보는 그러나 급하게 잡지 않고 있습니다. 당무 복귀하면 그때 만나겠다. 윤석열 후보 역시 마이웨이. 누가 보더라도 당대표의 당무 거부는 초유의 상황인데 윤석열 후보는 대표가 리프레쉬 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리프레쉬. 누가 리프레쉬가 필요한 걸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 이준석 당대표의 당무 거부는 도대체 언제까지 할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공개합니다. 세 번째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젊은 피. 공교롭게 이준석 대표가 젊은 피를 수혈한 당대표였는데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이 순간 중앙일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에 젊은 피를 수혈했습니다. 청년 전담부처 만들겠다. AI 개발자 등 2030 세대 4명을 영입하며 재기발랄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이 중에 30대 데이터 전문가 한 분은 전날 직전, 영입 직전 국민의힘에 이력서를 내서 입당을 타진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 한 가지 키워드가 더 남았습니다. 83.5. 83.5. 이거 어떤 데이터일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 아이가 기대 수명이 83.5세까지는 건강하게 넉넉히 살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게 OECD 국가 중에 2번째로 장수 국가에 해당하는 통계라고 합니다. 통계청이 2020 생명표를 발표한 건데 기대 수명이 예년보다 0.2년 늘었습니다. 그리고 남녀의 수명 격차는 더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신 최고의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님과 국민의힘의 공보실장 바로다 박 선생 박정아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좌장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과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당무 거부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부산에서 목격됐다는 목격담을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 오늘은 순천에서 목격됐습니다. 당무를 거부한 채 부산과 순천으로 잠행을 하고 있는 이준석 당대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부산 찍고 순천.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당대표가 당무 거부를 하는 게 아니라 리프레시 중이다. 재충전 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가 순천을 간 것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장제원 의원의 사무실을 기습 방문했다라는 사진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 장제원 의원은 최근 진중권 전 교수 등이 문고리 3인방으로 지목하며 비판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최근 이준석 대표와 불편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부산 장제원 의원 사무실에 이준석 대표가 왜 간 걸까요? 사진 보시죠. 장제원 의원의 이름이 적혀 있는 간판이죠. 그리고 그 사무실 안까지 당대표가 들어갔습니다. 당대표가 뭐 소속 의원 지역 사무실을 못 갈 이유는 없지만 당무를 거부한 채 저기에 갔다라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고 또 그 주인공이 이준석 대표와 불편한 관계다, 불편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또 윤석열 후보의 문고리로 비판의 대상에 올랐던 장제원 의원이라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 상황,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참 흥미롭습니다. 오늘 많은 신문들이 요 이준석 대표의 장제원 의원 사무실 방문 뉴스를 보도했는데 의미 부여가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이재명 기자는 이 대표의 이 장제원 의원 사무실 기습 방문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정치적 메시지가 매우 분명하죠. 그러니까 부산에 18개 지역구가 있는데 그중 하필 사상의 장제원 의원실 방문한 겁니다. 예. 그 자체가 이제 뭐 너무 명확한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얘기한 것처럼 장제원 의원이 뭐 흔히 지금 윤석열 후보 쪽을 비판하는 쪽에서 뭐 문고리 권력 3인방 중 한 명 아니냐, 그리고 실제 본인이 뭐 백의종군하겠다고 그래서 사실 뭐 당직을 다 맡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뒤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 뭐 회의도 주재하고 인선 과정에서 관여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예. 거죠. 그런 상황에서 장제원 의원이 없는 장제원 의원 사무실 불쑥 찾아갑니다. 그 자체가 전 두 가지 메시지를 보는데 하나는 첫 번째 일단 앞서 말한 것처럼 선대위 구성과 선대위 운영에 대한 불만으로 지금 당무 거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내 의견을 반영되지 않고 당대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대위 운영과 구성이 계속 이루어진다 그러면 나는 계속 당무 거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메시지가 하나 있는 거죠. 예. 두 번째는 그제 권성동 사무총장이 이준석 대표가 없는 이준석 대표의 노원구 사무실을 불쑥 찾아갑니다. 그렇죠. 못 만나고 갔잖아요. 사실 만날 걸 알고 찾아갔을까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연락이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할 만큼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권성동 의원의 퍼포먼스. 사무총장의 어떤 퍼포먼스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인도 어떻게 보면 맞대응 성격의 그런 장제원 의원 사무실을 불 찾아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어차피 저기 장제원 의원 없는 거 알거든요. 알죠, 당연히. 그런 점에서 제가 어제도 오늘 선대위회의에는 참석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 본인의 불만이 있으면 불만을 얘기하고 선대 운영과 구성을 놓고 윤석열 후보와 협의하고 다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멀리 간다 얘기를 했는데 어제 장제원 의원 사무실 방문한 걸 봤을 때 여전히 본인은 지금 복구할 마음이 없다는 걸 오히려 또 분명히 드러낸 거죠. 예. 그래서 잘못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변화와 쇄신의 아이콘인데 이건 잘못하면 치기 어림이나 어떤 갈등의 아이콘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도 좀 자중하고 뭔가 크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행보를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기자의 흥미로운 해석과 함께 이준석 대표를 향한 비판도 함께 들었어요. 치기 어린 행보로 보이지 않으려면 자중하라라는 이재명 기자의 개인 견해까지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준석 대표는 잠적이 아닙니다. 잠행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아 국민의힘 선대위 윤석열 후보의 공보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나오셨는데 네. 어제 이 대표 측 연락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하루가 지났습니다.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연락 됩니까? 뭐 간접적으로 지금 연락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 시도 중이고 일부 연락도 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공보실에서 이준석 대표와 연락됩니까? 저는 시도 안 해봤었어요. 그리고 뭐 다른 분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안 해봤는데 공보실 차원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직접
아직까지는 유감스럽게도 해보지 않아서 아직 뭐 통화가 직접 되지는 후보 않았습니다. 측과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연락됩니까? 직접 연락은 안 됐습니다. 직접 연락은 안 됐는데 간접적인 방법으로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안 붙잡는 겁니까? 안 오는 겁니까? 아니죠. 붙잡아야죠. 당연히 붙잡아야 되는데 아마 후보가 어제 그 시간에 대한 필요성 얘기했던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뭐 일단 지방을 잠행을 하면서 뭐 해야 될 일이 있는 걸로 후보는 이해를 하고 시간을 좀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선대위 차원에서 다른 분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 이준석 대표 측과 연락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준석 대표는 왜 이렇게 계속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까? 연락이 되신다니까.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우리 이재명 부장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많은 부산의 지역구 중에 꼭 찍어서 장제원 의원 지역구 사무실. 그다음에 어제 이제 순천에서 목격이 됐다는데 순천이 어떤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여름에 이제 윤석열 당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입당을 했을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순천에서 일정이 있었는데 소위 말하는 기습 입당을 하던 그날 이준석 대표가 순천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준석 대표가 지금 그래요? 그런 의미로서 또 순천을 간 거군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오픈되는 공개되는 행보의 저변에는 이준석 대표가 뭔가 발산하고 싶은 메시지가 충분히 있다. 불만 사항을 계속 지금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거다.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장님, 후보의 메시지 중에서 당무 복귀하면 만나겠다라는 쿼테이션이 앞서 조간신문에 있었어요. 그러면 뒤집어 보면 후보는 당대표가 정상적으로 당무 복귀 안 하면 안 만나겠다. 그런 뜻은 아니죠. 지금 어제까지 후보가 이제 충청도 일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서울 일정이고 또 지방 일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가 지금 이준석 대표와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 이준석 대표의 마음이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지 뭐 당무 복귀를 해야 내가 만나겠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오늘 또 뭐 일간 신문 어딘가에 보면은 뭐 충분히 술이라도 한 잔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소개된 듯이 뭐 후보는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마음으로 같이 어쨌든 대선을 같이 치러야 된다는 마음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후보는 대표가 절실하다. 그럼요. 그런데 대표가 안 오는 거다. 지금 굉장히 사실은 선대위도 제가 있습니다만은 기형적으로 지금 운영이 돼요. 굉장히 불편해요. 이제 당의 후보가 결정이 됐으면 선대위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럼 당의 모든 기구들과 같이 인전 선대위가 같이 섞여서 일을 해야 되는데 당에서 대변인단 따로 있죠. 선대위 대변인단 따로 있죠. 저희 공보단 같은 경우도 뭐 공보단 따로 있고 당에 또 공보실이 있고 오늘 아침 뭐 회의가 물론 없습니다만은 지난 월요일도 최고위원 회의와 선대위 회의가 또 별도로 이루어졌어요. 약간 따로 국방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일을 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월 6일 날 국민의힘 선대위가 본격 출범하면 이때부터는 이제 모든 게 선대위 중심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전에 지금 이 대표의 문제가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선대위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후보의 선대위 쪽 입장에서는 후보는 원하고 있는데 대표가 안 올라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이 대표가 언제 올라올지 뒤집어 보면 언제까지 이렇게 당무를 거부할지는 아직까지 아무도 확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부산의 장제원 의원 사무실을 기습 방문한 것뿐만 아니라 순천에 갔습니다. 이것 또한 이 대표의 불만사항 표출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천에 어디 갔을까요? 자, 이렇게 장제원 의원실 사무실 갔는데 대표 측은 격려차가 한 거다라고 표면적인 이유 들고 장제원 의원 본인 반응도 지나가다 들른 것이다 라고 의미부여를 서로 안 하고 있어요. 순천에 갔어요. 그리고 순천 지역 당협위원장인 천하람 변호사, 돌직구쇼 멤버 천하람 변호사와 만났어요. 천하람 변호사 돌직구 생방하고 순천 내려가더니 이 대표 만났군요. 윤석열 후보의 기습 입당으로 패싱 논란이 일었을 당시 이 대표가 있었던 자리가 바로 지역이 순천이다. 강력한 불만 사항을 성토하고 있는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 이 대표 측 서울 올라갈 생각 없다라고 당무 거부의 의지를 계속 거듭 밝혔습니다.
순천에서 포착된 저 자리가 제거점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누군가 전화 통화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 사진 있나요? 풀샷? 예,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저렇게 천하람 변호사 그리고 김철근 대변인 등과 함께 있고요. 이준석 대표가 어딘가에 차에 오르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큰 선거 캠페인 많이 지휘해 보셨잖아요. 이준석 당대표가 부산에 이어서 순천, 그런데 부산은 장제원, 순천은 바로 당대표 패싱 논란이 일었었던 처음 장소의 상징성, 이 대표의 불만사항 성토가 앞으로 계속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공보실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후보 측이라도 예. 후보 입을 통해서나 다른 입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빨리 내가 후보를 만나겠다 이런 메시지를 좀 보낼 필요가 있고 마음을 예. 일단 다독거릴 필요가 있고 후보가 더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오면 만나죠 이런 정도의 태도는 계속 더 올라가고 싶은 명분을 안 주는 거예요. 사실은 올라오고 싶은데 할 말이 없다 안 하겠다 버틸 때 그래도 후보나 후보 측근에서 굉장히 필요하다 상임선대본부장 빨리 복귀해달라 이렇게 아주 그 모든 내가 오늘 일정까지는 마무리하고 후보 만나러 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앞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역으로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다니는 건 본인만 아는 얘기예요. 본인만 아는 이 얘기다. 정치부장이나 아는 얘기지 국민들은 아무 관심도 없고 왜 가는지도 의미도 없고 잠적이죠. 뭐 이 사람이 무슨 뭐 스파이도 아닌데 잠적을 하고 뭐 밀행을 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의 의미는 뭐냐 하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당에서 자기 자리 위치를 못 찬다. 그랬을 때 청년 아젠다가 사실은 민주당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 필요가 있어요. 본인으로부터 위기가 시작되는 거다. 네네네. 그리고 또 후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후보가 뭡니까? 결국 언론에서 나온 게 리더십의 시험 때 올라와 있다. 리더십의 핵심이 뭐냐 하면 얼라이먼트거든요. 한 방향 정렬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박정하 실장 말한 대로 한 방향 정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후보 따로 대표 따로. 음. 이런 상황으로서는 큰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이준석 대표 본인이 빨리 어떤 명분을 찾아서라도 복귀를 해야 되고 뭐 모든 일은 선거 이기고 난 다음에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고 후보도 빨리 올라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준석 대표와 후보 모두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당대표의 이 잠행, 당무 거부, 불만 표출에 대해서 뭐라고 기자들에게 밝혔을까요?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무리하게 해서 막 연락을 하는 것보다 뭐 부산에 있다고 하니까 생각도 정리하고 우리 이준석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부산에 좀 뭐라 그럴까 좀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간 것 같은데 부산에서도 계속 지금 그 선거운동 계획과 또 실행 방안에 대해서 보내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박승우 변호사님, 그 후보는 이준석 대표의 이 잠행에 대해서 리프레시 하러 갔다. 그리고 무리하게 뭐 연락 안 하겠다. 시간을 주겠다. 이게 박정하 공보실장 해석을 듣다 보면 후보가 대표의 시간을 존중해 준다라는 좋은 해석이기도 하지만 사실 조금 삐딱하게 해석하면 뭐 자기가 뭐 쉬러 간 건데 내가 뭐하러 연락해. 뭐 이렇게 해서 사실 들리거든요. 네, 그렇게 볼 여지가 있죠. 사실 이준석 대표가 장제원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찾고 다른 일정은 모르더라도 그 일정만큼은 공식적으로 당 대표 측 발표를 해냈다는 것은 내가 현재 비록 자명을 하고 있지만 윤 후보와의 끈은 놓지 않겠으니 먼저 조치를 취해달라는 적극적인 메시지 발현인데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윤 후보 측이 이 대표가 만족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명은 사실상 이 대표가 대표이자 2030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인사인데 자신을 제외하고 선거를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지는 못한다는 압박도 가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아직까지는 윤 후보가 특별히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패싱을 하지 말아달라는 직접적인 메시지로 보이고 직접적으로 김 전 위원장을 영입해달라는 요구까지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동안 이 대표의 발언 내용들을 살펴보면 누구를 영입하고 말고의 문제는 후보가 본인이 직접 결정할 문제라고 언급을 해왔습니다. 다만 자신을 패싱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사가 일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이 두 사람 사이에 줄다리기가 상당히 지속되는 모양새인데 일단 이 대표 측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이 대표는 상당히 반짝반짝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는 윤 후보에게 비단 주머니를 건네주기도 하고 최근 이 잠행도 자신만의 아이디어 발현 차원에서 나온 행보로 보이는데 아직 젊은 정치인이다 보니 예.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짝반짝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불리함을 감소하고서라도 견뎌내는 우직함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큰 정치인으로 발돋움하게 만드는 밑바탕으로 보이는데 지금의 이 행보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몰라도 단순히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부각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의를 위한 행보로서 마무리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는 예. 마음입니다. 자, 이게 대의를 위한 행보냐 아니면 자기 자리만 놓고 토라진 거냐. 냉정하게 말하면 당내에서 이준석 당대표를 향한 쓴소리가 이 국면부터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중진 의원, 나이와 상관없이 당 화합 이끄는 어른의 자리인데 당 대표가 오히려 내부 분열을 부추긴다. 비판. 또 다른 중진 의원, 후보에게 집중돼야 할 관심을 대표가 지금 다 가로채고 있다. 당의 도움이 일절 안 된 행동이다. 라는 강한 비판들이 사실은 잠행잠적이 길어질수록 이 대표를 향하고 있어요. 부산에서 이번에 순천까지. 이러니까 비판의 화살을 이 대표가 맞을 수밖에 없죠. 당 내에서. 이재명 기자에게 묻겠습니다. 이게 당 대표가 대의를 위한 잠적입니까? 자기 자리를 위한 토라짐입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어느 정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선대위 구성이라든지 운영에서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그 후보 일정에 동행할 것이라고 미리 공지가 되고 나서 바로 그 후에 오히려 통보가 오고 뭐 이런 것들 비롯해서 그다음에 당직 인선 같은 것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당무 우선권이 그러니까 대선 후보에게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그럼 대선 후보가 당대표 역할을 대신하는 건 아닙니다. 예. 분명히 인선에 있어서 당대표의 협의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런 게 부족했다. 그런 면도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얼마든지 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이 표출되는 방식에서 문제가 존재하는 거죠. 지금 국면이라는 게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이런 국면이 아니라 과연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과로서 평가받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정권 교체라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갔을 때 과연 이준석 대표의 지금 태도가 옳으냐? 예. 옳지 않은 거죠. 옳지 기본적으로. 않다 이 태도는. 그 이유가 이해되더라도 행동 자체가 행태가 이해되지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국면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준석 대표한테 오히려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본인의 하고 싶은 얘기조차 정당성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길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사실 저는 오늘 복귀가 전 최선이다 생각했는데 오늘 안 온다는 복귀를 안 거예요. 했기 때문에 예. 조금 전에 박정아 전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 정식으로 이제 선대위가 출범을 합니다. 그 자리까지 대표가 참석하지 않는다? 그럼 사실상 이제 제가 볼 때 봉합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아 잠깐만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 대표가 복귀 안 하면 이거 봉합은 물 건너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설령 제가 예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참여할 거냐 말 거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이라는 게 그냥 쉽게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월요일 날 선대 출범식 자체를 참석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중에 뭐 복귀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전 정말로 양쪽에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결국은 서로를 대면대면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어쨌든 주말을 넘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말을 넘겨서는 안 된다. 라는 이재명 기자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이준석 대표가 장제현 의원 사무실을 기습 방문한 것뿐만 아니라 정의화 전 의장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정치 원로이자 대선배에게 무언가를 묻기 위함으로 풀이가 되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정의화 전 의장과 30여 분 회동, 시간은 짧아요. 정의화 전 의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보 중심으로 힘 모아야 한다라고 말해주었다. 그러니까 충고를 해준 거군요. 이러지 마라.
후보 중심으로 힘 모아라. 후보가 정치 경험이 많지 않으니 이해하라. 대표가 이러지 마라. 이해해줘야 한다. 라고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경청을 했다라고 정의화 전 의장은 얘기합니다. 이재명 기자와 비슷한 충고를 정의화 전 의장도 이준석 대표에게 한 셈이 되는군요.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후보의 시간을 존중한다라는 박정아 공보실장의 해석과 함께 그냥 둬라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속내가 뭘까요? 윤석열 후보가 측근 인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더라라는 중앙일보의 전언이 있습니다. 이 대표가 서울에 올라오면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따로 술 한잔하면서 오해를 풀겠다. 술 때문에 일어난 일은 술로 푸는 게 맞다. 요게 김영주 의원님, 네. 자칫 이 대표가 지금 술 먹고 사고 쳤다라는 식으로 후보가 인식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술을 먹는 과정에서 그날 뭐 우리가 다 언론에서 공개됐습니다만 초선 의원들하고 술 먹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다른 뭐 생각지도 않은 이야기를 들었거나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었거나 기분 나쁜 메시지를 받았거나 그렇게 해서 발끈해서 뭔가 SNS 활동을 한 데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그런 이제는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작정을 하게 되는 배경은 좀 있을 수 있지만 뭐 술 먹어서 사고 싶다 이런 의미는 아닐 거라고 것이다.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술 먹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좋게 풀어보자라고 하는 건데 달리 생각해 보면 사실은 말로 표현 안 해서 그렇지 윤석열 후보도 굉장히 마음이 언짢을 거예요. 지금 실제로 보면 이 대선 기간 동안에 당 대표가 할 일이 자기 일정을 모두 비워놓고 후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하고 일정을 같이 공유했냐 안 했냐 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물밑에서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는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완전히 패싱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또 전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후보는 뭐 아니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줘도 모자랄 텐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불만은 가질 수 있고 다만 표현할 때 어쨌든 마음이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니까 만나봤자 막았냐 조금 풀고 난 다음에 다시 원만하게 화합을 하자 이제 그렇게 기다리는 기간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으로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어쨌든 좀 더 적극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명분들을 후보 측에서 줘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입니다. 박정아 공보실장님, 권성동 의원을 보낸 것, 후보를 대신해서 이준석 대표를 만나려고 보낸 거다라는 의미가 나오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거기 이준석 대표 없을 거 알고 갔다라는 해석도 나오거든요. 후보가 서울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다 포착이 되잖아요. 순천, 부산, 동선이 다 보이는데 후보가 일정이 없을 때 후보가 가서 이 대표를 잘 달래서 오해를 원만하게 풀고 함께 서울로 데려올 의지는 없습니까? 저는 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여러 내용의 건의들이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 지금 앵커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건의가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왕에 잡혀놓은 일정이 지금 뭐 쉽지 않은 일정이라 고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저는 뭐 김영주 의원님도 말씀 주시고 했지만 어떤 경우라도 다음 주 월요일 전 선대위가 꾸려지고 나니까 그 전에 이준석 대표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책임의 몫은 후보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후보가 이런 일을 잘 정리해낼 수 있도록 선대위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가 우리 당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통성을 갖고 있는 대표이고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고 어쨌든 결과가 어찌 됐건 간에 내년 3월 9일 대선이 끝나고 나면 당 대표로서 또 모든 권한을 가지고 당을 이끌어가야 되는 큰 어른이잖아요. 저는 뭐 이런 마음을 우리 선대위에서 모두 후보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좋은 마음으로 좀 맺혔던 걸 좀 정리가 되고 빨리 올라와서 선거를 진두지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우리 선대위 모두와 함께 다 갖고 있습니다. 술 때문에 일어난 일 술로 풀겠다. 아직까지 윤석열 후보의 워딩은 여기까지예요. 술 때문에 일어난 일 술로 풀겠다. 하지만 후보가 직접 가서 설득하는 방법도
건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저희 채널A 기자가 윤석열 후보와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최근 정책 토론하자라고 제안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채널A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글쎄 뭐 법정 토론은 몰라도 뭐 만나가지고 이런 정책 토론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이게 맨날 바뀌어요. 정직하지 않고 이렇게 그 표를 얻기 위한 이런 포장된 전략을 쓴다 그러면 그런 후보하고 토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직한 후보와 토론을 해야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최신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의 여론조사 결과와 조선일보의 여론조사 결과가 사뭇 달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를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의 대형 미디어 월에 둘 다 띄워보겠습니다. 함께 비교해 보시죠. 네, 저는 지금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여론조사 결과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이게 섞였군요. 원래 저희가 의도했던 건 이쪽에 따로를 의뢰했는데 이게 섞여서 나왔어요. 함께 좀 살펴보시죠. 이러면 좀 보시기 헷갈릴 텐데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와 이게 채널A이고 동아일보고 이거와 이게 오늘 조선일보 결과입니다. 다음부터는 동아조선 따로 이렇게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했습니다. 자,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35.5, 윤석열 후보가 36.0으로 오차 범위 안에 접전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고 같은 날 오늘 조선일보는 이재명 후보 29.3% 그리고 윤석열 후보 35.6%로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미세하게 앞서고 있는 결과로 조선일보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동아와 조선 오늘 똑같이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사뭇 다른 겁니다. 자, 이 결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재명 기자.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제 동아일보 그러니까 채널A 10주년 조사죠. 채널 10주년 조사 결과를 보면 완전한 박빙이죠. 접전 속에서 거의 이제 수치 차이가 없는 거고 지금 조선일보 조사를 보면 오차 범위 밖에 있지만 사실상 거의 오차 범위 아주 조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 조사 결과를 과거의 추세, 흐름과 같이 보면 결국 지금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격차가 굉장히 좁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얘기는 결국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언제든지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윤석열 후보를 앞서가는 골든크로스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싶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일면의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지난 한 달 윤석열 후보가 선출됐지만 윤석열 후보는 보이지 않았고 갈등만 보였다. 이것이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 달 동안 국민들에게 보였던 게 윤석열 후보 측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선 갈등만이 노출됐다. 그것만이 생중계됐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건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이 지지율을 반등시킬 어떤 요인이라든지 역량이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한 건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여지는 것은 제 입장에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국민의힘 상황을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를 어떻게 투쟁으로 인식하는 대표와 정치를 잘 모르는 후보가 지금 굉장히 갈등을 빚고 있는 예. 거기서 나오는 하락세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당대표와 후보 간의 갈등이 현재 상황인 후보의 거죠.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윤석열 후보의 강고한 지지율보다는 윤석열 후보의 지금까지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는 열망이 투영된 그런 지지율이었는데 정권 교체를 원하는 유권자들에게 윤석열 후보가 충분한 본인의 역량이라든지 예. 자질이라든지 능력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물론 앞으로 얼마든지 여론조사 결과는 출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에게 얼마만큼의 확신을 줄 수 있느냐. 지금부터 그 작업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있을 선대 출범식으로부터 그게 출발이 돼야겠죠. 그런 점에서 그 전에
빨리 아까 말씀드렸던 당대표와의 갈등 그리고 어떤 인선의 논란 등을 빨리 정리하지 않고는 그렇게 갈 수 있는 역량을 그런 걸 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참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 제작진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요 이재명 기자 말하는 동안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결과와 차이를 비교하기 쉽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의 제 오른쪽에 있는 이 조사가 채널A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이재명 후보 35.5, 윤석열 후보 34.6. 그리고 제 왼편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오른편입니다. TV조선과 조선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29.3%, 윤석열 후보가 35.6%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 확연히 비교하실 수 있을 텐데 김영주 의원님, 네. 사실은 여론조사는 어떤 수치가 맞다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다만 한 여론조사 기관의 어떤 추이와 흐름을 보는 것이 정확하다. 네. 그런데 의문이 들거든요. 이렇게 지금 두 언론 매체의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가 사뭇 다르다면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것인가라는 궁금증도 듭니다. 물론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지금은 그거는 이제 유무선 비율이라든지 어떤 시점에서 하느냐, 어떤 문구를 넣느냐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 보면 불과 1, 2주 전만 하더라도 컨벤션 효과와 역컨벤션 효과로 극히 대비되던 두 사람의 큰 차이가 서서히 어느 순간 상당히 많이 두 후보 간에 밀접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어떤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 선대위 구성할 때 메인 화면이 지금 현재 민주당은 옷을 다 벗어 있는 상태고 국민의힘은 이제 다시 옷을 다 단체복을 입고 있는 상태고 한편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메모드급의 선대위를 다 해체시키고 다시 리세팅을 하고 있고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고 있는 상태라면 여전히 그 국민의힘은 완전히 선대위 구성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장기간 가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불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여기서 이 표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냐. 당분간은 그래도 정권 교체 비율이 높기 때문에 TV조선 여론조사 결과처럼 윤 후보가 앞선다 하더라도 이런 시점이 계속된다 그러면 골든크로스,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가 모든 선거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기간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1, 2주 기간 동안에 이준석 대표와 윤 후보와의 관계라든지 어떻게 이것을 마무리해 가느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떤 행태를 취하느냐가 상당히 다음번 여론조사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결국 다음번 여론조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 이 갈등을 봉합하고 해결하느냐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해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청년과 미래로 이재명 후보는 청년 수혈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30 인재 4명을 영입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실행력과 결과로서 검증이 되신 이재명 후보님께서 미래를 맡아주신다면 저희가 좀 더 좋은 세상을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고요. 당이나 후보님이나 대신에 저는 민주주의를 믿어요. 좋은 대통령으로 같이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었다 놨다도 아주 좋았습니다. 미래와 청년에 관한 전담 부처를 신설해서 아예 청년들 스스로가 직접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도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하는. 박성민 변호사님, 이재명 후보는 참이 대조적이에요. 청년을 대변하는 이준석 대표가 이러고 있는 사이에 청년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냥 청년을 영입한 게 아니라 AI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등등을 지금 영입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비호감 이미지가 일부 쌓여 있었던 이유가 자신의 장점으로 기능했었던 과감한 추진력, 결단력이 오히려 과격하다는 이미지로 단점으로 기능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비록 비판을 받을지언정 기본소득 정책 공약을 철회하는 등 숙이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일종의 내분으로 또 2030 세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당 대표가 자맹하는 상황에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2030 세대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면서 어필하는 모양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보다는 상당 기간 정치 경력이 쌓여 있는 이 후보다 보니
제대로 맞이하는 첫 대선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는 전략을 잘 갖추고 있고 예. 지지율이 떨어지는 일부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이 그 모습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바꾸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기본 자세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윤 후보보다는 그 점에서는 분명히 우위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김영주 의원님 네. 앞서서 청년에 대한 어젠다가 이재명 후보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겁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그런 데 대한 박제를 가하고 있는 거죠. 본인에 대한 소구. 그렇기 때문에 말 시작을 어쨌든 20대 남성들의, 즉 홍준표 지지를 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들을 일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그 정책을 다 다루자가 아니라 민주당이 청년의 목소리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에서 시작을 했고요. 또 그런 면에서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 뭐 지금 이제 기본소득 논의를 했지만 그 배경에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초고령화 시대라는 것이 있거든요. 초고령화 시대라는 건 뭡니까? 똑똑한 소수의 젊은이들과 다수의 늙은이와 중년층들을 먹여 살리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우리가 들러리 씌우는 소위 뭐 차세대라든지 차세대라는 것이 오히려 청년들을 더 비하시키는 발언이거든요. 너는 지금은 아니다, 다음이다라는 뜻인데. 아, 오히려 차세대가? 그럼요. 저는 그래서 차세대란 말을 예. 제일 싫어합니다. 기존 세대들이 청년을 할 때 차세대 리더, 미안하지만 지금 당신은 넥스트 리더다. 지금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이들 청년들이 현재의 리더로 서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신뢰가 말하자면 신념 자체가 이재명 후보한테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이 단순히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둘러리를 세울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한 가지 논란은 이 네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영입 하루 전 윤석열 선대위에 이력서를 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전문가 김윤희 씨가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그제 오후 직접 만나서 이력서를 전달했다. 그런데 하루 뒤 어제죠. 바로 김윤희 씨가 민주당 선대위로 합류를 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권영세 총괄 특보에게 이력서를 보냈다가 급히 철회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박수영 의원은 찾아와서 선대위에 추천해달라더니 다음날 민주당으로 가는 게 과연 맞나? 청년이라고 다 청년 같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 자리 사냥꾼과 다를 게 뭐냐라고 굉장히 불쾌한 입장을 냈습니다. 박정환 실장님, 이거 사실입니까? 좀 당혹스러운 사실입니다. 우리 돌직구 멤버인 이항수 대변인도 어제 저녁에 보니 이력서를 봤대요. 아, 그래요? 네. 이 김윤희 씨가 맞습니까? 김윤희 씨가 맞는 것 같아요. 이력서가 국민의힘에 제출됐다.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청년 세대에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제가 뭐 굳이 폄훼할 일은 아닌데 그 과정에서 뭐 물론 뭐 여야 당 후보 다 떠나서 우선 이게 진정성이 있는 청년에게 접근하는 방법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영입이 된 김윤희 씨가 어떤 생각으로 양당에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정치권에 들어와서 본인이 어떤 뜻을 펼치려고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당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대선을 앞두고 선대위에 합류한다는 것은 본인이 정치적 철학이나 소신이나 어떤 뭐 정책적 비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본인 판단에 의해서 이재명 후보가 맞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일은 아닌데 그게 공교롭게도 거의 동시에 이 당에도 뭐 좀 오파해보고 저 당에도 좀 해보고 하는 게 과연 진짜 지금 정치권에서 바라는 청년들의 그 어려운 점을 같이 모색해보고 예. 연구해보고 새로운 방법을 찾고자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박수영 의원 좀 전에 우리 그래픽에서 본 것처럼 그냥 그 많은 부유하는 자리 사냥꾼 중에 하나인지 한번 챙겨봤으면 하는 마음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 민주당 열심히 하는 건데 뭐 이게 일회성 저런 식으로 분명히 막 검증이 안 된 상황에서 막 사람들 모아서 국민들한테 그냥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칫 뭐 이재명 후보도 뭐 청년 부처 만들겠다고 합니다만은 제가 오늘 아침 어디 일간 신문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부처 만든다는 게 벌써 5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진정성이 있는 건가? 결국에는 뭐 저희 당에서 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하는 것도 다 유권자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테지만요. 저는 최소한 여야를 떠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기성세대도 그다음에 진입을 하는 청년 세대도 좀 감안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쌀집 아저씨로 알려졌던 M본부 PD 출신의 김영희 PD가 윤석열 선대위에서 영입을 추진 중이다라는 소식 앞서 많은 언론들이 보도했는데 결국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 기자, 나가수, 느낌표 등 유명 프로그램 연출했던 김영희 PD인데 이거 앞서서 윤석열 선대위 측에서 영입하겠다라고 발표했었던 분 아닙니까? 하마평이 분명히 있었었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김영희 PD 자택 앞에서 뭐 1시간 기다려서 합류를 설득해서 뭐 합류했다 이런 이제 보도도 있었는데 글쎄요, 제가 듣기는 박정아 정보실장 더 잘할지 모르겠으나 김영희 PD가 이제 MBC 부사장 출신이시죠. 근데 당시 이제 2018년 문재인 정부 들어 부사장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최승호 사장 밑에서 부사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승호 사장 시절에 글쎄요, 뭐 보는 데서 시각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뭐 MBC 뭐 과거 적폐를 청산하겠다 그러면서 사실 굉장히 대규모 이제 해고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부당 해고다고 이제 뭐 소송도 여러 건이 있어서 또 이제 복직한 기자도 있고 막 이런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MBC가 현재 문재인 정부 친정부 성향으로 기우는 때 그때 이제 사장을 맡았었고 최수홍 사장이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김영희 PD가 부사장을 맡아서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약간 문제제가 있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꼭 뭐 국민의힘에서 와달라라고 했는데 민주당 갔다라고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뭐 김영희 PD가 본인의 정치 선택은 뭐 본인의 자유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고 그래서 합류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대위에서는 불쾌한 반응, 이렇게 뭐 자리 사냥꾼이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게 이재명 기자, 타 자리 사냥꾼이라고만 국민의힘 선대위가 매도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검토가 있고 판단이 있었겠지만 혹시 한 발짝 늦게 인재 영입 등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서 움직이는 측면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꼭 그렇죠. 이제 김영희 PD뿐이 아니라 지금 사실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후보는 보이지 않고 갈등만 보이느냐 생각하면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가장 내세웠던 건 중도 외연 확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국민의 입당도 안 했던 거죠. 보다 중도층으로 자신의 영역을 넓혀 나가겠다 그랬던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글쎄요,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 진영에서 후보 측 주변에 중도 외연 확장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딱 보이지 않는 거죠. 그만큼 인재 영입에 어떻게 보면 좀 속도감을 내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뭐 국민의힘 측도 조금 반성할 부분이 있지 않나, 되돌아올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의 강권으로 이재명 후보의 일대기 도서 읽기 운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 송영길 후보도 이렇게 인간 이재명이라는 이재명 후보의 일대기를 다룬 책 읽기를 독려하고 있는 사진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 이재명 독후감 릴레이를 제안하기도 했는데 김남국 의원이 진중권 전 교수에게 이 인간 이재명 책을 읽어보기를 권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의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조건 읽어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호기심을 가지고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잘 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예. 진중권 교수께서도 한번 읽어주셨으면. 네. 릴레이 캠페인 제가 제안할까요? 죄송하지만 제가 정상인이라서. 야당에서는 이 숭배 우성하냐라고까지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김은혜 대변인, 이 후보를 학습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는 우상화 작업까지 착수. 배워야 한다는 후보 알기란 후보 리스크 알기다. 이래 정의당은 민주 없는 민주당의 낯뜨거운 숭배 정치다라는 비판. 재명학 열풍이다라고 야당에서는 비판하고 있는 대목이긴 한데 박승배 변호사님, 사실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책도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 책을 꼭 읽어라라고 대표가 권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야당에서는 좀 비판하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네네. 이 송영길 대표가 인간 이재명 독후감 릴레이를 제안하고 자신이 이 책을 읽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는데 이 대목이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아직 당내에서도
주류가 아님을 방증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오히려 그동안 민주당 출신 후보로서 대통령에 당선된 인사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모두 당내에서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아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만큼은 그 정도로 당내에서 온전한 지지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부정적인 시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당내 인사가 많기 때문에 당 대표까지 나서서 다소 무리해 보이는 독후감 릴레이까지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어느 정도 사실상 강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제안 자체가 당 대표가 그것도 앞장서서 제안한다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소 낯설게 느껴집니다만 당 대표 입장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많은 이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고 당 내에서도 그 오해가 불식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나설 수밖에 없는 고육지책으로 해석되는 면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박수면 변호사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 못지않게 뜨거운 소식들 저희가 사실 따로 엄선을 해놨습니다. 진짜 뜨거운 소식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루엣의 정체부터 살펴보죠. 누굴까요? 바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인데 어제 여당 행사, 민주당 행사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용진 의원의 출판 기념회가 있었는데 뭐 송영길 대표부터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거기에서 기자가 다시 민주당으로 합류하느냐, 민주당을 도울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 들어갔는데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려고요. 나도 전혀 몰라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혹시 송영길 대표께서 민주당 쪽으로 합류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나요? 혹시 현재 상황 타개를 위해서라도 좀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위원장님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신 민주당을 도울 생각이 있으신가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 가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는 가요. 이제 나는 간다. 이게 난 국민의힘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재명 기자? 뭐 그런 의미는 아니겠, 뭐 과에 들어봐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대부분의 질문을 답변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사실 만약에 또 이제 김종인 위원장, 전 위원장이 민주당을 택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도 어떤 정치적 도의는 아니겠죠. 도의 이상 만든 건 아닐 텐데 저는 근데 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서 이제 축사해 준 건데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유행처럼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지만 사실 누구도 공정과 정의를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정치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근데 왠지 누가 이제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 공정과 정의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걸 선점한 게 윤석열 후보인데 예. 그리고 나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공정과 정의, 법치, 헌법 수호 등등을 이제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게 아직까지 보이진 않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근데 사실 공정과 정의가 뭐 거창한 무슨 공약을 통해서 실현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공정과 정의란 그야말로 그냥 생활 속에서 실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가 뭐 대단한 공약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선대위 구성에서부터 공정과 정의를 상징하는 인물들을 포함시키고 그리고 행보에서 이런 게 공정이고 이런 게 정의다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좀 보여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저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걸 지적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실현한다면 저는 아직도 이제 국민의힘에 참여할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또 내심 또 간접적으로 비친 게 아닌가. 저는 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얘기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러나 송영길 대표와 박용진 의원은 저 자리에서 가지 마라 국민의힘으로 라고 강권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비대위원장 시절에 비서실장으로 인연을 맺어서 특별히 아끼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힘든 일을 하시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변화에 대해서 어디 계시든지 정확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시니까 자, 안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멘트도 들어봤습니다. 그럼 윤석열 후보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앞서서는 이준석 당대표를 달랠 의지가 있을까? 그러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계속해서 영입할 생각이 윤석열 후보에겐 있을까? 들어보시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도대체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판단하셔가지고 하겠지. 그걸 뭐 설득한다고 그래서 그분이 움직이실 거면은 진작에 움직이시지 않았겠나.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박정환 공보실장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 전에 제가 뭐 시간이라는 명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이재명 부장 생각하고 좀 비슷한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번 대선의 의미 그다음에 대선에서 본인의 꼭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해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떤 경우든 김종인 위원장이 마음을 닫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앞서 우리 쭉 봤지만은 뭐 지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지지율도 좀 붙은 결과도 나오고 인재 영입에도 한 발 늦는 것 같고 선대위 구성도 어렵고 결과적으로 모든 이 과정에 대한 책임 윤석열 후보가 제일 많이 지고 있겠죠. 그다음에 풀어야 되는 숙제 제일 많이 갖고 있겠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김종인 위원장님도 이런 상황이 오기 때까지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일말의 책임이 김종인 전 위원장도 갖고 계시다. 이 책임에 대해서 좀 그 무게감을 좀 가져주시고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핫쌈 주인공은 김병준 위원장입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이재명 후보가 인재 영입을 한 30대 워킹맘 여성 인재 공동 선대위원장이잖아요. 조동영 공동 선대위원장을 향해서 예쁜 브로치라고 표현을 해서 강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굉장히 아주 솔직히 말하자면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아주 전투복 비슷한 걸 입고서는 거기에 예쁜 브로치 하나를 다는 거죠. 액세서리 같은 기분이 제가 들었어요. 보기는 좋은데 그동안 무슨 대중운동을 크게 한 것도 아니고 경험도 없고 역량을 다 보여주신 분도 아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20대, 30대를 향한 그 전투복 위에 단 브로치 정도 아닐까. 자, 상대당의 30대 여성 공동 선대위원장을 향해서 예쁜 브로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당의 영입 인재를 장식품으로 묘사하는 것은 그의 인생관과 의식 수준을 반영합니다. 시대착오적이며 심각한 모욕적 언사입니다.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께 묻습니다. 이 위원장께서도 김병준 위원장의 브로치 망발에 동의하십니까? 자, 김영주 의원님, 김병준 위원장의 이 발언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정당을 떠나서 30대 여성이고 전문가로서 상대당이 이제 공동 그것도 선대위원장을 영입을 한 인사를 향해서 특히 여성 인사를 향해서 예쁜 브로치다라고 폄훼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매우 부적절하죠. 그리고 이제 예쁜 브로치라고 하는 건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하다 그런 뜻이고 그런데 공동선대위원장을 모셨을 때는 그 정도의 내부적인 어떤 조사라든지 어떤 배경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제 민주당 대변인 이영빈 의원하고 우연히 식사를 했는데 이영빈 의원이 저분을 영입해 하는데 일차적인 어떤 제안을 했던 분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첫 번째로 이 사람이 우주산업의 로켓에 올라타라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에 동의했다. 즉 아직까지 30대이기 때문에 40대 중후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가 권위 있다고 받아들일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 어떤 우주 군사 분야에 안보 분야에 말하자면 정통하고 그러니까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육사 다닐 때에 그분의 어떤 그 말하자면 장군들 이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해봤던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봐도 상당히 똑똑하고 또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조동현이라는 사람이 행정대학원이라든지 정치대학원 같은 데 가서 충분히 많은 어떤 자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그냥 브로치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그냥 그 술 먹은 자리에서 본인 스스로가 김병준 위원장이 자기 입으로도 부적절하다고 얘기할 정도면 아예 그런 표현을 안 쓰는 게 맞다.
아무리 그런 어떤 그 말하자면 민주당의 영입 인사가 탐이 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발탁에 대해서 말하자면 시기와 질투가 있다 하더라도 저렇게 폄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민주당 측의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대목인데 여성 인권 전문가 이수정 교수 역시 마찬가지로 조동현 교수와 같이 윤석열 후보의 여성 인재 영입 1호인데 이수정 교수도 굉장히 김병준 위원장의 발언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여성들이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조동현 저분도 경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위로를 드리고 김 위원장의 발언이 적절해 보이지 않다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김병준 위원장이 해명을 했는데 뭐라고 해명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여성을 겨냥한 게 아니라 겉만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의 영입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그분의 화려한 경력이 사실이 아니라는 의혹이 이미 일고 있다. 액세서리는 여성만 달지 않는다. 남성이라도 같은 표현 썼을 것이다라는 해명을 했는데 이재명 기자, 이 해명이 적절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김병준 지금 상임선대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스펙만을 보고 일단 영입을 하죠. 그렇게 이제 좋은 스펙의 청년, 여성들 영입해서 정치권이 이미지로 소비해버리죠. 이건 사실 문제가 있죠. 실제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정치권에 뿌리를 내리고 정치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그 문제가 그러니까 오히려 외부에 뭐 정치 인재들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진짜 각 의원실에 있는 보좌진들이라든지 당 사무처 인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굉장히 정치 역량이 뛰어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정치적 훈련된 사람들을 데려와서 정당에서 키워나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만약에 이런 문제의식이라면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본인이 지금 조금 전에 해명 보면 남자 교수를 영입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다 얘기하지만 남자 교수한테 불호죄기는 안 했겠죠. 최소한 불호죄는 이제 여성들이 많이 착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여교수를 여성 교수 출신을 상대로 한 발언인 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아무리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있더라도 표현이 적절치 않다면 잘못된 거죠. 그런 점에서 특히나 이수정 교수조차도 이제 비판하고 있는 만큼 김병준 위원장이 직접 본인이 해명이 아니라 사과로서 이 문제를 매듭짓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담백하고 진솔한 간결한 사과를 하는 정치인들이 없습니까?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그 김건희 씨와 김혜경 씨를 비교하면서 영부인, 그것도 여성을 출산 유무로 비교를 해서 매우 언론에 질타가 있었을 때도 사과를 버티다가 SNS로 사과를 하고 말아서 이 사과의 진정성이 있느냐까지 논란이 되는데 김병준 위원장도 좀 본인이 잘못했으면 명쾌하게 사과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방금 해명 다시 보시면 해명이 너무 길어요. 그 처음에 라디오를 통해서 했던 말씀도 그렇고 해명도 그렇고 뭐 일단 선대위 관계자로서 이게 송구한 상황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해명조차도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뭐 김병준 위원장이 좀 진솔하게 이 건에 대해서 명료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예. 자, 조동현 교수 본인의 입장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왔다는데 들어보시죠. 저는 제 개인사를 떠나서 작년까지도 대한민국 육군에서 17년 동안 군복을 입었던 사람이고 20년 동안 국방에 몸담았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여군, 또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여성,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여성들은 액세서리나 브로치가 아닙니다.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실행을 하는 사회 구성원이죠. 생각을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조동현 교수도 지금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잖아요. 박성민 변호사님. 네. 이게 제가 딸을 낳아보니까 그동안 기존의 기득권 남성들이 옛날 남성들이 이 젊은 여성을 향해서 썼던 표현들이 무수히 많은 표현들이 부적절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제가 딸을 낳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예쁜 브로치라뇨. 김병준 위원장도 현장에서 발언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부적절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부적절한 발언이지만이라는 전제하에서 이 표현을 썼었죠. 그렇다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표현을 찾아서 적절하게 발언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진위는 충분히 알겠고 또 일부 사과 내용 중에 자신의 진위를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여성 비하라는 인식을 가졌다면 그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과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이 문제가 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 경력이 충분치 못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만한 인사가 아니다. 즉 선거를 위한 보여주기식이다. 이 정도의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거를 앞둔 입장이고 또 선대위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사의 발언으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라도 충분한 사과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이번엔 민주당 측에서 이수정 교수를 향해서 윤석열 후보 절친의 아내이기 때문에 영입이 된 거다라는 식으로 여성을 폄훼하는 발언이 나왔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자, 그것도 여성 부대변인의 입에서. 당대표 반대에도 왜 그런가 했더니 남편이 윤석열 절친이더라. 그러니까 이수정 교수 여성 인재 본인의 경력을 폄훼하는 발언인 거죠. 남영희 민주당 대변인. 현직 검사인 아들의 앞날을 위해 이 교수가 선대위에 이름을 올렸다면 극성스러운 헬리콥터 맘이라는 비판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두 인사는, 여성 인사는 이수정 교수 본인의 자질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남편의 아내고 아들의 엄마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과도 지금 다르잖아요. 아들이 현직 검사도 아니잖아요. 자, 이건 역시 박지원 홍보실장님. 네. 아니 다른 분들도 아니라 민주당의 여성 인사 두 분이 똑같이 상대당의 여성 인재를 향해서 이 인재의 본인을 보지 않고 누군가의 뭐 아내이기 때문에 누구의 엄마이기 때문에라고 한 것도 역시 여성들이 더 여성 폄훼하는 발언들을 하면 어떡합니까?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두 분이 좀 전에 저희가 김병준 저희 당 선대위원장 얘기했던 것처럼 두 분이 적절한 방법으로 정리를 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격한 선거판이라도 저렇게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해서 유권자들을 혼돈시키는 일은 당직자로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똑같은 여성으로는 더더욱이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여기 보면은 우리 이영 대변인 같은 경우는 어제 또 보니까 현충원에서 있었던 윤석열 후보의 영상과 이 음성을 또 다소 왜곡해서 해석을 해가 곡해해서 해석을 해서 막 영상을 퍼뜨리고 있던데 이런 것들은 저는 이 정치 문화에서 좀 자제하고 없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정 교수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학교 동기는 맞습니다. 변호사를 평생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분은 평생 검사를 한 사람인데 도대체 어디서 절친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는 200명이나 되는 대학교 동기의 와이프라는 이유로 저를 선대위로 받았다는 이런 유치찬란한 저는 그 댓글을 보면서 굉장히 격분했어요. 저희 아들의 직업에 대해서 검사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저희 애 아빠도 그 애도 다 변호사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결국에는 민주당 여성 의원들의 비판은 사실관계도 틀린 얘기를 한 셈이 됐습니다. 이재명 기자, 여성을 그냥 여성의 자질로 봐주면 안 됩니까? 양당 모두? 되게 중요한 대목이죠, 사실은. 지금 김병준 상임위원장의 인식에서 약간 이제 여성 전문가에 대한 폄훼적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된 건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 민주당의 논평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설령 윤석열 후보랑 설령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이수정 범죄 심리학자의 남편은 서울대 법대 동기가 맞고 실제 그 잘 안다고 쳐서 친하다 치고 그럼 친한 사람을 통해서 이수정 박사는 유명한 사람이죠. 그걸 영입한 게 왜 문제가 되는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수정 박사라는 건 어쨌든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범죄 심리학자인 거죠. 그 사람 영입하기 위해서 남편을 만약에 아는 남편을 통해서 영입했다 그러면 그게 왜 잘못된 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그 점에서 그걸 왜 그렇게까지 논평을 내서 뭐가 격화시키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참 양당이 자신감이 참 없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먼저 드는 거고 남편보다 부인이 더 유명합니다. 그래서 부인을 영업하기 위해서
남편과의 교분을 이용했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다. 그런 점에서 전 굉장히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요즘 억까라는 표현을 가끔 쓰는데 억지로 폄훼하기 위해서 저런 말들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 억까다. 특히나 두 분 다 여성이잖아요. 이희경 대변인, 남영희 대변인.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때 또 여성이 여성을 왜 비판했냐라는 걸 문제를 또 삼으면 또 그것도 여성에 대한 폄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세 번째 핫쌈 정체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남성 실루엣이고요. 곽상도 의원 구속영장 검찰이 청구했는데 곽상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검찰은 김만배 청탁 대가로 아들 통해 25억여 원 챙긴 알선수재 혐의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 범죄 혐의의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그리고요. 법조계에서는 검찰 부실 수사의 결과 검찰 추진한 변호사는 뇌물 혐의에서 비교적 수월한 알선 수재로 혐의 변경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성일 변호사님, 쪽 그래픽은 안 나갔지만 법원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범죄가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상당한 다툼이 있어 보인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곽 전 의원 사건은 검찰 수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만배 씨 등 화천대유의 로비 특혜 의혹의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본질적인 로비 특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내외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 본질적인 로비 특혜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로서 상당히 의미 있는 단계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검찰로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 이 사건에서 곽 전 의원에게 영장이 발부되었다면 검찰은 향후에 김만배 씨 등에게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추가하기 위해 수사에 박차를 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 영장은 기각되고 말았죠. 사실 뇌물죄나 그 유사 범죄의 경우에는 금품 전달을 입증해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퇴직금으로 다액을 지급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금품 전달 과정은 명백했습니다. 처음 수사를 시작할 때 검찰은 이 사건은 상당히 수사하기 쉽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를 해보니 곽 전 의원이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시점에 이 당시에는 대한법률공단 이사장에 불과해서 직무와 관련돼서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겁니다. 예. 난초에 부딪힙니다. 이러다 검찰이...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뇌물죄를 직접 적용하지 못하고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알선수재죄는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사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네. 그 알선의 주체는 정치인일 필요도 없고 공무원일 필요도 없고 누구나 그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형량도 상당히 낮고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서 이 정도 혐의라면 영장 발부가 가능하다고 기대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했지만 결국 기각됐습니다.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어떤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지 기본적인 범죄 사실도 명백하게 입증이 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검찰이 제시했던 증거가 여전히 전문 증거, 즉 전해 들은 증거라는 겁니다. 과거에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곽 전 의원이 청탁한 적이 있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인데 예전에도 이 화천대유와 관련된 인사들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전문 증거의 문제가 그대로 이 사건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만큼 전에 들은 증거 외에는 마땅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다 보니 영장 기각된 것이고 이 퇴직금이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충분한 수사를 하지 못한 채 다소 섣부르게 영장 청구를 한 검찰의 실책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아니 김용주 의원님. 네. 아니 온 국민이 곽상도 의원 아들은 왜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을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잖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곽상도 의원 본인도 모르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것 하나 검찰이 밝혀내지 못하는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몸통 실체는 누구일까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도 못 밝혀내고 그냥 섣부르게 구속영장 쳤다 기각되는 게 수준인데. 글쎄요, 그게 그야말로 어떤 그 무언의 압박에 의해서 혹은 어떤 그 여야 이렇게 균형 수사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뭐랄까 실질적인 어떤 그 정황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의혹만 가지고 저렇게 섣부르게 시도했던 그런 부분들의 한계가 있고요. 의혹은 있는 겁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의혹이라고 하는 거는 왜 그러면 그 젊은이에게 25억이라 되는 그런 50억이라고 하는 돈을 줬겠느냐, 그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 본인 보고 주지 않았다고 하면 아버지 보고 줬을 것이다. 그 하나인데 실제로 방금 얘기했습니다만은 아버지가 언제 어떻게 청탁을 받고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실제로 하나하고 연결해 줬고 부산저축은행에서 어떤 결과를 내놨는지에 대한 스토리 구성도 안 돼 있는 상태고, 이제 그렇다면 그런 대가를 왜 지금 줬느냐에 대한 연관관계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검찰이. 봐야 되겠죠. 아하, 수사의 기본이 안 돼 있다라는 두 분의 지적이었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컨소시엄 구성 도와주는 대가로 아들 퇴직금 받았다는 의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근거가 뭐냐 하니까 그 김만배 씨가 과거에 그런 얘기를 남욱 변호사한테 한 적이 있다. 그거 외에는 아무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아들 퇴직금이 이제 25억이 대가성이라는 좀 의혹들도 있는데 회사가 지금 그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지금 생겼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0억 클럽 명단에도 실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나머지 그 거론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 검찰이 지금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있냐?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재판 단계에서 제 무고함을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입니다. 뉴스 제목 공개하기 전에 뉴스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었습니다. 5,266명으로 단 하루 만에 다시 코로나 확진자 최다 수치가 경신이 된 겁니다. 천장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 지금 상황을 이렇게 비유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계속 늘고 있고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다시 최다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뉴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최소 5명 위드 코로나 기록. 정부는 실제로 위드 코로나를 계속해야 할지 말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최소 5명은 우리나라에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확진됐습니다. 어제 나이지리아 방문한 40대 부부, 공항에 마중 나간 지인까지, 그리고 또 다른 나이지리아 방문자 50대 여성 2명, 이렇게 최소 5명, 최소 5명이에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40대 부부 지인 A씨는 지난달 24일 공항에 마중 갔고 29일 확진 판정 전까지 이분도 확진자예요. 엿새 동안 격리 없이 무려 엿새 동안 자유롭게 여러 다중시설, 이용시설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40대 부부와 A씨의 접촉자는 적게 잡아도 8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이 80명의 위치를 추적한다 한들 시간은 이미 엿새 이상 지나버렸기 때문에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밝혔는데 대대적인 방역 조치 조정은 불가피하다. 들어보십시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고 신종병이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드리고 더 나은 일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기에 일본 오미크론 확진자까지 인천공항에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위험 가능성이죠. 지난 27일 에티오피아에 출발했던 이분 외교관이라고 하는데 인천공항을 경유했어요. 1시간 인천공항에 체류했다. 누군가를 접촉했겠죠. 그리고 일본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5명 확진자뿐만 아니라 일본의 확진자 역시 인천공항을 체류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동선 추적과 또 감염 경로 파악도 우리 당국이 나서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김영주 의원께 묻겠습니다. 짧게. 지금 위드 코로나 해야 합니까? 강행해야 합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력에 대한 통제를 좀 더 강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이를 보고 정말 위기 상황이라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실제로 보면 저도 뭐 최근에 외국에 들어왔습니다만은 그 다음날 바로 PCR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또 다시 하는데 그 동안에 강제된 부분이 없습니다. 특히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지역에서 오는 것은 지금 현재 내국인이라 하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는 입국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강력한 외부 통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요. 예. 그 지역에서 들어왔을 때는 철저하게 당일 하루 정도는 말하자면 호텔이나 자가격리 시설에 해서 PCR 검사가 나와서 음성이 나왔을 때 대외 접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나오면 자기 사는 지역의 보건소에 가서 PCR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한 통제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24일 날 들어오는데 6일 뒤에 한다는 것은 너무 늦은 거거든요. 너무 늦다. 그래서 그런 통제가 지금 예. 강력하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드 코로나로 기류가 바뀌면서 확진자가 유례 없이 나오고 있는 부분도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의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방송 중에 화면이 고르지 못했던 것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